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오늘 정격시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말씀들을 좀 듣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요. 샵 9730입니다. 그리고 콩 어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명품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이 조건부 수용이냐 등등 관측이 많았었는데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이번 이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제2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의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를 하지만 이 특검법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일단 합의가 없이 처리가 된 데다가 특별검사 추천권도 이 야당이 독점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좀 법안 수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10번째 이 거부권 행사였는데요. 제2요구권 행사하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다시 좀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이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야권이 집결했다고 하는데. 네, 이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의 이 지도부 또 시민단체 대표들까지 가세해서 이 대통령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 반국가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나를 좀 거세게 세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를 당했다면서 제2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제2요구권은 행정부의 권한이 침해받을 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제의 요구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네. 예, 국회로 이제 다시 넘어왔는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 야권이 잡은 재표결의 목표일이 21대 국회가 끝내기 직전 이 하루 전달인 오는 28일입니다. 네. 통과가 되려면 제자구현 295명의 과반이 출석을 해야 하고 이 중에서 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법이 통과가 되려면 야권이 일단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에서는 17명, 이 17명이 동참을 하게 되면 이번 특검법이 통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295명 전원이 네. 출석했을 때를 가정해서 예. 이제 계산을 하면 그렇게 예.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최고의 변수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17명이 나오냐 이 부분일 텐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만 좀 보면 이 찬성 의사를 그동안 좀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김웅, 안철수, 유이등 의원까지 이렇게 3명이죠. 네. 17명에는 지금 좀 한참 좀 모자랍니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21대 국회니까 지금 21대 국회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도 있고 또 낙천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변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해서 좀 단일 대우를 유지해달라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주말에 장외 여론전까지 계획하고 있더군요. 네, 일단은 장외 여론전을 해서 좀 압박을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대규모 일단 도심 집회를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또 발의하겠다, 이런 발언들도 좀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탄핵, 이 총선 때 나왔었던 대통령 탄핵 발언도 또 한 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이 탄핵이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상범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이 탄핵이 목표라는 걸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수사요. 이 수사는 또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죠. 이 네. 공수처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이 간밤에 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간밤에 나왔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자정전으로 이 간밤에 모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두 사람은 그동안 이 주장이 완전히 달랐죠. 이 앞서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31일 이 김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이른바 이 VIP 경로소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질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 김계환 사령관의 거부로 이 대질이 최종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네. 불발이 된 이유를 공수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측이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이 대면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게 해병대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면서 임무 수행 차질을 우려해서 거부를 했다. 이렇게 공수처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김 사령관보다 먼저 나온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이 김 사령관을 이번에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이번 수사 이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이 수사를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지난 2018년에 이제 인도 방문을 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을 했고 외교부가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까지 내놨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악의적인 왜곡이다. 이번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악의적인 왜곡이라면서 좀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문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인도에 초청을 좀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아내를 좀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외교부 설명은 문 전 대통령 주장과는 조금은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외교부 설명이 대략 좀 이렇습니다. 인도가 당초에 이 강경화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었는데 불가능했고 이어서 이 도종환 당시 문화부 장관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후에 이 도종환 장관의 이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한국이 인도 측에 설명을 했더니 결국에는 인도 측이 초청장을 보내왔더라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이 먼저 이 영부인 방문 계획을 시사를 하니까 초청장이 인도에서 왔다는 거죠. 외교부가 이번에 이렇게 좀 판단한 근거는 문서 또 초청장입니다. 다만 이럴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에 정상 사이에 정상 간의 구두로 이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을 가능성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당연히 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외교 소식통은 인도는 당시에 계속 이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 동행이 최종의 결정이 됐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인도 측에서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음주뺑소니 사고로 이제 그 규정이 되던데요. 네. 김호중 씨요. 경찰 조사에 있었죠. 네, 어제 이 오후에 이 조사를 들어가서 어젯밤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 이 기자들 몰래 비공개로 들어갔었는데요. 간밤에 이 11시 다 돼서 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김호중 씨는 기자들과 만나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남은 조사 성실히 받겠다 이러면서 좀 몸을 좀 한껏 낮춘 모습이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매니저에게 대리자 수를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일절 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언론 보도를 보면 김호중 씨가 당초 조사가 어제 오후 4시쯤에 끝났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있어서 본인이 안 나간다고 약 6시간 반 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 반 정도 버티다가 밤 11시가 다 돼서 나왔고 기자들과 맞닥뜨렸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번 이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밝혀진
실 중에 하나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다 사라졌다는 네. 건데 이것도 조사하고 있겠죠? 네, 경찰이 지금 일단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보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앞서서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 뭐 자택, 뭐 소속사까지 뭐 등등 압수수색을 했는데 차량 세대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 소속사 관계자들이 이번에 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홍중 씨는 계속 공연을 강행하고 있어서 또 논란인데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위약금이 뭐 수십억 대에 달하다 보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다, 이렇게 무리해서 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김호중 씨 당장 이 내일과 이 모레 예정된 공연을 모두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은 뭐 공연 예매를 취소를 하면 일단은 티켓을 전액 좀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치킨 가격이 네. 줄줄이 오르고 있어서 정말 네. 이 서민들 주머니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내일부터는 당장 이 BBQ가 치킨 값을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재료값이 올랐다는 건데요. 뭐 BBQ 측은 지난 2022년 5월에 가격을 한 번 올린 뒤에 2년 만에 이 한 20개 정도 되는 제품을 약 6% 정도 올리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BBQ의 이 대표적인 메뉴, 인기 메뉴죠. 이 황금 올리브 치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올림으로 인해서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가격을 올렸던 또 BHC 또 교촌에 이어서 이번에 뭐 BBQ까지 값을 올리면서 치킨이 2만 원인 시대는 그냥 뭐 일상이 좀 돼버렸습니다. 네. 저도 뭐 아이가 치킨을 좋아해서 자주 좀 이걸 시켜 먹는데 배달비를 포함하면은 2만 5천 원은 그냥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쿠폰에다가 뭐 각종 현금 결제하면 1,000원, 2,000원씩 깎아주는 것까지 막 끌어와서 이렇게 해도 2만 원이 넘어서 정말 좀 부담스러운데 앞으로는 더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우정아 기자가 저 알뜰한 엄마. 예, 자 마지막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네요. 네, 이 육군 32상당 신병 교육대에서 어제 오전 10시쯤에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훈련병들의 수류탄 투척 훈련 중이었는데요. 한 명이 숨지고 소대장이 크게 다쳤습니다. 군 파악에 따르면은 안전핀을 뽑은 훈련병이 수류탄을 안 던지고 손에 갖고 있자 이걸 지켜보던 소대장이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직후에 훈련병은 숨졌고 소대장은 양손에 이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훈련병 230여 명이 있었지만 수류탄을 던지는 방향 이 반대편에 있어서 일단은 추가 부상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안개가 짙게 껴서 하늘이 흐리고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상태입니다. 오전까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6도, 강릉 28도, 대전, 광주, 대구 29도, 부산 2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낮에는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평소보다 수월한 길이 많습니다. 다만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가양대교로 못 가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에 이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30분 정도 예상되고요. 여의하로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반포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호법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이천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정체는 풀려가는 중입니다. 이 전후로는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와 용인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을 보니까요. 남양주에서 광암 터널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암 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 이로 인해서 정치권이 또다시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상황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입니다. 네. 뭐 되게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통령의 제2요건이 발동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거를 자꾸 거부권 하는데 제2요건이고요. 네. 이 제2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부터 말씀하신 대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일종의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검법이라는 게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제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특검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좀 왕성하다 할 정도로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인데 아니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특검법 받아들여서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불가피하게 이제 제2요건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는요, 이 네. 특검법이 그 대통령실도 관련이 있는 이 수사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해를 이게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요. 네. 이제 대통령은 이 제2요건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네.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것은 이 자꾸 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당의 정책 노림수가 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특검 법안을 이제 부결시키고요. 그 다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정책 의도라고 하는 게 뭔가요? 정책 의도는 네. 계속해서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뭐 4명의 특검 추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2명을 또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올려서 대통령이 특검 하나 지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뭔가 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안 됩니다. 말씀이신데 예. 그런데 이게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그 예. 국민의힘에서 나는 찬성하겠다 이런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몇 분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재적위원 뭐 과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되면은 이제 네. 다시 재의결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재 의석상 전원 출석한다면은 여권에서 한 17, 18표 이탈표가 나오면은 대통령의 제2요건이 무력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분 한 두세 분 정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재의결 절차에 뭐 다음 주에 들어간다면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거다. 그러면은 뭐 한 17명, 18명 이상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결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좀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 KC 미인증 직구 규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정부도 사과했고 대통령실도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리건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그걸 번복하는 일이 이거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이 소위 말해서 어린이 용품 이제 장신구 등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게 5월 9일인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제가 안전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이런
페이스북 글도 게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뭐 KC 인증, 마크 의무화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이제 정치인들이 반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회성 검사부터 먼저 한다 이런 식이 이제 전개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은 이 탁상행정의 예가 아닌가. 이 세상에 이제 아니면은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의 이 흐름, 세상의 변화 속도 이런 것을 관료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정 협의 절차가 이제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관료들이 나섰다가 이런 어떤 일종의 혼란을 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대통령한테 보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런 문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한번 미리 짚어보고 정책 결정하는 게 좋은데 이 절차를 생략을 한 거죠. 그냥 국무조정에서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이제 반발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의 목소리 높이고 해서 다시 돌린 경우인데 참 그래서 당정협의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은 뭐 실수다 하겠지만 이게 이런 식의 그 탁상행정 사례가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는 당정협의를 강조하셨는데 예. 이걸 왜 제도화하지 못합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의 어떤 공백 상태도 있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태고 하니까 예. 이게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워낙 현장이나 이제 오랜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당정협의 제도화가 아마 꼭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외 직구 논란 중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책적 입장 표명을 이제 오랜만에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전대 출마가 결심이 선 모양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계속해서 뭐 이제 식사 정치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목격담 정치를 해왔고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일단 한 단계 결국 전대 출마를 위한 이제 포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윤상현 의원도 지금 전대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근데요, 저는요, 네. 사실 전대 출마,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뭔가 변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어떤 변화 혁신의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어떤 전당대 이런 이제 구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도 혁신이다. 그래서 혁신 이제 세미나를 계속해서 5차례 열었고요. 이번 주에 또 한 번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니까 전당대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변화 혁신이다. 그래서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고 하나의 단계가 전당대회다. 그래서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직 최종 결심이 안 서셨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대만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솔직히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개멸적 참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참패를 했을 때 당 선거를 치러낸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갔습니까? 당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드셀 거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서 이 선거를 좀
잘 치러달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 당이 너무 선거 참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다 뭐 대통령 책임이다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건 당이 치른 겁니다. 민당하고 싸워서 우리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물론 대통령 뭐 정부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당 스스로 뭐 비대위원장이든 당인이든 저도 먼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숙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노 위원장이 자숙과 성찰의 시간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정치 결정의 주체는 본인이기 때문에 또 뭐 나오면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책임론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예, 아까 그 5차례 세미나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사실 참 집권 여당 사상에 이렇게 대참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당으로서는 대참패 이게 처음이다 그런 얘기죠. 대참패입니다. 대참패. 그래서 총선 패배의 원인 뭐 이런 거를 분석하자. 그리고 우리 당 재건 또 보수 혁신을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저는 윤상현의 보수 혁신 대장정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우리 당의 노선이 보수라고 하면 이게 자꾸 보수가 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수구적인 이미지, 예를 들면은 또 어떤 퇴행적인 이미지.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당이 2010년도부터 14년 때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방선거에는 대참패를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보수당의 14년 집권 기반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당시 블레어 노동당 정부 시절에 마이클 호워드라는 보수당 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보수 대장전을 만들고 보수가 하나의 이념보다는 생활 방식으로서 쉽게 영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해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우리 당의 어떤 혁신 보수의 가치가 뭔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지역도 돌면서 이런 걸 개최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혁신 보수의 이 어떤 생활 양식 아니면 방식이 뭔가라는 것을 하나의 대장전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생활 방식의 변화로서의 보수 혁신이라는 그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예. 제가 그걸 이제 서두에서 그 얘기를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윤상현의 보수 대혁신 계획 이거 언제쯤 전체 모습을 그래서 제가 5차례 세미나를 했고요. 네. 이번 주에는 진보에서 보는 보수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진보 집권 전략을 쓴 이제 경향신문 전 국장 또 나와서 얘기하고 또 김현철 경희대학교 교수도 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남 소위 말해서 대구에 가서도 한번 대구가 결심을 해야 된다. 앞으로 대구가 결심해야 우리 또 대구라기보다는 TK가 결심을 해야 영남이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여기가 결심해야 우리가 보수나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선다. 네. 또 어떤 광주도 가보고 어떤 지역에서의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에 한 2달 안으로 알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보수 대장전은 이거다. 혁신 보수의 길은 이거다라고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게 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지역 행보 같기도 한데. 근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 혁신은요. 전당대회를 넘어서도 가야 될 만한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요. 거의 이게 현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 자신의 정책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처절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에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염두에 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이제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가장 예. 큰 팀만은 우리 당이 생존하고 저 윤상현이 정책 생존을 하겠다. 이게 큰 테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이 지금 논란인데요. 예. 그러면서 또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방문에 대한 논란도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 윤상현 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는 게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인 간의 일이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국고를 81억을 써가면서까지 특검을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 검찰 때 한 2년 가까이 사살 뒤지 않았느냐. 네. 또 서면 조사도 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빨리 뭐 한 차례 조사를 하든 뭘 하면서 종결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특검한다면은 김정숙 여사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2018년 가을에 타지마을을 갑니다. 근데 그 가기 4개월 전에 이미 인도 방문을 그 대통령 부부가 하고 오세요. 네. 그런데 그것도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2,600만 원 경비로 가기로 돼 있던 이 인도 방문을 우리가 인도 측에 초청을 해달라 하고 한 다음에 도종환 장관과 또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 가가지고 그 쓴 비용이 3억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3억 7천만 원.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청와대 요리사가 가고 뭐 또 뭐 어느 뭐 디자이너 뭐 또 가고 또 여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또 대통령 시장을 달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 이호 여사께서 유엔 아동 특별총회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게 당시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이분이 가셨습니다. 이호 여사 영부인이었죠. 네. 이분이 갔을 때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민항기를 타고 갔습니다. 네. 민항기. 또 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때 인도네시아 뭐 공군 1호기를 타고 갔다는데 그때도 갈 때도 청와대 시장을 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김정숙 여사의 뭐 버킷리스트 관광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도해 보이는 겁니다. 보통 대통령 영부인이요. 이 기간 중에 영부인으로 있을 기간 중에 평균 외국 방문 횟수가 24차례 정도인데요. 이분은 딱 더블입니다. 48차례. 또 어디는 뭐 이집트 피라미드를 갔다 아르헨티나를 가는데 뭐 체코를 둘러서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 납세자 연맹하고 계속 김정숙 여사의 옷값 가지고 계속 지금 2심 재판 중입니다. 네. 납세자 연맹에서는 당신 사비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국고를 썼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정보 공개에 응하라고 했는데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사비로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 의원님, 이 김정숙 여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수사가 뭐 이제 이 타지마을 뭐 이런 방문에 대해서 서울시의 이종배 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수사를 이제 고발을 하죠.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뭐 아예 이제 수사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제 옷값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재산이 18억 6천에서 퇴임할 때 21억 6천도 늘어나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옷값은 어디서 나온 거냐. 또 도대체 여행은 왜 이런 관광성 외유가 있느냐. 예, 이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 대상이다. 이런 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 있죠.
예, 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물타기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타기가 아니라요. 예. 사실 제가 참 이 문제는 원래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될 때 지난 원내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야 됩니다. 너무 때늦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그렇군요. 예. 이거를 그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때도 뭐 참 비공식하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짧게. 그래서 예. 아니 진성준 의원이 뭐 물타기한 거다 천만에요. 알겠습니다. 외교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도종환 장관과 함께 김 여사가 동행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인도 측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예. 먼저 김 여사 방문을 제안했기 때문에 네. 진성준 의원의 이런 주장은 정말로 억지고 개변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소비자 기후행동에 진심으로 활동하는 한세리입니다. 환경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2021년 11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재활용률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의 특성 때문인데요. 7가지나 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따라 정확한 분류 작업이 어렵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EPR이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요.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도달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독일처럼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고 내륙 지역은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안개가 발생해 지금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고요. 일부 서해안의 가시거리는 200m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고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7.6도, 대구 16.2도 등을 보이며 어제 아침과 비슷해 선선한데요. 낮에는 서울 26도, 강릉 28도, 대전, 광주, 대구 29도, 부산, 제주 24도 등으로 어제 20도 안팎에 머물렀던 동해안의 기온도 오늘은 25도를 웃돌면서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는 대부분 나쁨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을 보이겠지만 수도권은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격 인터뷰 두 번째 손님입니다. 최재성 전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그 최대 이슈가 그 대통령 제2요구권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예상했던 일인데요. 네. 이제 10번째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너무 생활화하다시피 한다. 이제 이런 지적은 요 최혜병 특검법을 떠나서 한번 조금 지적하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거든요. 네.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올바른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20일 날 그 텐텐 클럽에 가입했거든요. 네. 10골 이상 넣고 어시스트 10골 이상 10개 이상 어시스트하고 이게 이제 생애 3번째인데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 6번째예요. 3번 이상 한 선수가. 그래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거부권 행사의 헌법 조항에 맞는지 또 대통령이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또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나 이런 것을 침해할 경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 어느 경우에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요 개발 사안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훨씬 더 좀 중요하고 중대하게 조금 보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안은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고 또 여야가 이제 논리적 공방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을 얘기한 이제 거부해야 될 사유 이런 것을 근거로 된 것이 사실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이제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합의하지 않은 사례들이 제게 알고는 4건 이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특검법은 여당이나 여권을 향한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합의 내지는 거부를 해요. 그래서 많이 합의해주고 거부할 경우도 이제 4차례 이상 있었는데 전부 여당이 거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여당을 향한 여당에 해당하는 여권에 해당하는 이제 이 소재들을 갖고 특검법을 야당이 주로 발의를 하는데 그러면 여당이 합의를 해주거나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맞지 않고요. 네. 내용적으로도 또 하나는 이 특검 추천 절차라든가 이 내용적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거는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있고요. 세월호 특검이라든가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 당시에 야당에서 민주당을 뺀 야당에서 2명으로 압축해서 대통령한테 추천했던 게 드루킹 특검이거든요. 세월호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당시 전신인 정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한. 그래서 이것은 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천 과정을 명시한
내용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그거는 사실하고도 또 어긋난 것이다 해서 하여튼 이 두 가지 측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최혜병 특검법에서 거부해야 될 사유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특검 제 첫 번째가 온로비 사건 특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후로 대략 몇 번 정도 특검이 있었죠? 한 15차례? 예. 네, 그중에 지금 15차례. 우리 그 최재성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들이 다 있고 합의되지 그렇습니다. 않은 경우가 한 4건 정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10건 정도는 합의된 것.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다. 주로 여당이 팩트가 합의를 그렇다. 안 해준 거죠. 그래요. 예. 근데 합의를 안 해놓고 이거 단독 통과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다, 보충적인 수단이다 그러는데 특검법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은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특검에 위배된다, 특검법에 위배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요 조항에 입각해서 한 말인데요. 예.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이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같은 조항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특검한다는 것은 그거는 두 번째 이 기술된 해당 조항에 기술된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특검은 보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억지 논리가 나오는 건데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라는 항목이 같은 조항 내에 있거든요. 특검법에. 그리고 수사 중에 된 거. 뭐 대표적으로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지휘했던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이거는 수사 중에 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수사 개시 전에 한 사례도 있고요. 당연히 수사 끝나고 미진해서 한 사례도 있는데요. 수사 결과를 놓고 하는 보충적인 이것이 특검이다라고 억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거부권 행사에 이제 근거를 그렇게 제시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경북경찰청의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두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요 경찰청도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 복사기가 고장 나가지고 해당 서류를 이첩을 받아놓고 자료를 남기질 못하고 돌려줬다. 이것도 이제 군색하기는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통화 기록이 석연찮은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공수처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네. 우선은 공수처가 1월 달에 처장 임기가 끝나고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어저께죠. 새 공수처장이 공석 4개월 만에 이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장이 대행하다가 차장도 퇴임하고 그다음에 일부장이 하다가 일부장도 그렇고 그래서 대행 상태고 네. 출범 자체를 최소 조직으로 했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반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최소 조직으로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기억하다시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지금까지 소환 한 번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가 호주 대사 임명하니까 그 전에 이제 출국 금지 사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공수처 이거는 이 수사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 네. 연일 그냥 그렇게 공수처를 비판했어요. 난타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핵심 피해자를 임명한 것 자체가 호주 대사를 임명한 것 자체가 공수처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이에요. 핵심 피해자인데 나는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요 건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넣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 핵심 피해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전후 과정에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기능 이런 것을 거의 난타하다시피 한 국힘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고 지금 일어난 지 10개월 만에 이제 초기 단계의 이제 수사 정도를 겨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공수처도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아주 확실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은 분명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이제 행사가 됐고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마지막 국회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출석률의 싸움이 될 텐데 17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해야 재의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공개적으로 유이동 의원이 찬성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네. 그럼 현재 카운트된 사람만 3분인데 이것이 이제 임기를 끝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는 조금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성은 17표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네. 그런데 출석을 마지막 국회는 전원 출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임기 예.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종의 이제 출석률이죠. 뭐 민주당도 이제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아니고 네. 출석 재석 의원의 3분의 2죠.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양당의 출석률이 이제 변수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 야권의 지도부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제2권 행사에 대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이고 규탄 대회를 열었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장외로 나가는 건데요. 이런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최상병 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지만요. 훨씬 더 참 엄청난 이제 이 폭발력을 가진 게 최혜병 특검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일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거든요. 뭐 상식적인 추론인데요. 근데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이 석연치 않은 과정들, 수사외압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이 아니면 이건 거부를 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냥 이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죠.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문제가 돼버리고. 네. 근데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운을 걸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이건 막아야 되는 문제고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의 수장이고 그야말로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정운영의 최고 컨트롤 타워의 정점 대통령의 경로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심상치 않은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력을 놓고 붙는 싸우는 네. 이런 걸로 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폭발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느 특검이나 여느 사안하고는 질과 폭발력에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야당도 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최상병 외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했으니까 그래 뭐 재의결해서 안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야권이 장외투쟁을 이제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투쟁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좀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사안 자체가 그런 것을 품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야당이 탄핵이나 이제 퇴진이나 뭐 이런 것을 먼저 앞세워서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정책 부담이 같이 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탄핵이나 퇴진은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통령 탄핵, 대통령 퇴진 이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당만으로 국회만으로 탄핵을 추진했을 때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게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뒷받침이 돼서 그것을 국회 민심이 사실상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추진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또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심이 이 대통령 안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 명령하는 거예요. 지난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민주당이 퇴진이나 탄핵 얘기를 아예 못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국회는 탄핵, 국민은 퇴진.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그 국민들의 슬로건, 국민들의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근거로 탄핵을 먼저 움직이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상황도 조금 짚어주세요. 그 국회의장 경선 후에 만여 명의 탈당자가 생겼고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리얼미터 조사로 많은 보도가 났는데요. 사실 리얼미터만 그랬으면 이게 조금 튄 조사인가 이럴 수 있겠는데 다른 조사기관에서 한 것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의장 후보로 추미애 대표를 그렇게 선호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뒤집힌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역대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렇게 뉴스가 되고 이렇게 주목도가 큰 적은 없었거든요. 네,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명심 논쟁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정리 작업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박찬대 이 원내대표가 움직였고 정성호 조정식 사퇴했고 그래서 1대1 대결 구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진보층이 이탈한 것은 조사상으로도 분명히 나오는데 중도층도 이탈한 거거든요. 그럼 중도층은 추미애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을 텐데 왜 이탈했느냐. 이 과정 전체를 보고 민주당에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이제 중도층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추미애 의장이 안 됐다라고 해서 중도층이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요 과정을 행태를 보고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관점에서 중도층 이탈이 합쳐진 거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진보층이 이제 이 여론조사 끝의 경우를 보면 좀 이렇게 판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11%, 중도층이 8% 이탈을 했거든요. 비슷한 수치인데 이런 것은 좀 달리 해석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말씀도 좀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직접 수석으로 모셨던 인연이시죠? 예. 이거는요. 이게 본질이 뭐냐면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관광을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국민 열쇠를 쓰면서 갔느냐. 아니면은 과정이 어떻게 됐던 외교적 절차, 외교적 이 순방으로 김 여사가 갔느냐.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청장이 없는데도 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초청장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한 모디 총리 초청장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지금은 먼저 누가 김정숙 여사의 그 인도 순방을 우리 정부가 먼저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했느냐 아니면 문 대통령 회고록처럼 모디 총리가 먼저 한 거냐 이 문제로 가버리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구명을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요. 근데 네. 이게 관광이냐 외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절차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타지마할 관광으로 간 게 아니고 허황무 개장 그 즈음에서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간 외교적 행위다. 네. 요 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규명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인지 예. 누가 먼저 했느냐 뭐 이런 것은 저는 뭐 규명해야 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 토론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예, 이 뜨거운 정치 현안을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수요일 본격 토론의 두 패널이십니다. 아무래도 거부권 그 제2 요구권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한 대로 네, 원칙대로 변호사. 처리됐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그 윤 대통령 2주년 취임 기념 인터뷰일 때 먼저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만약에 그래도 국민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제가 먼저 국회에 특검법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에 관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 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헌법적 원리, 권력 분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봐서는 상당 부분 또 법률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최상병 특검을 해서 마치 최상병을 굉장히 추모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지난번에 최상병 연결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대표들이 사실상 다 참석을 했는 반면에 그 당시 민주당은 지도부가 한 명도 연결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소방수 출신이신 오형환 의원 이번에 정계 은퇴하신 그분만 나오셨던 그런 분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마치 추모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는 사실상 뒤로는 이와 같은 그 최상병 특검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탄핵까지 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이제는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여론이 일부 찬성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의 어떤 그 사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브리핑을 한 게 7분 16초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지난번에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3분 59초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거의 2배 가까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설명할 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죠. 타협의 산물이고 역대 이제 많은 특검들이 대부분 여야 합의로 됐지만은 그러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뭐 법무부나 뭐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예외 사례가 없느냐. 대표적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됐던 게 BBK 특검이에요. 2007년에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때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서 다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필요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할 수 없다라는 거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것도 그때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됐어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그리고 뭐 2016년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뭐 필요하면은 야당 그러니까 중립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루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다라고 대통령실이 이미 직원들이 이미 관련된 게 다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여당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한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드루킹 사건도 그때 댓글 수사하고 있었고요.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헌법을 위배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납득시켜 드릴게요. 예. 아니 뭐 두 분이 서로 토론을 진행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최진영 변호사. 정말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말 그 최상병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려고 하면은 별개의 단독 특검으로 할 것이 아니고 2014년 민주당이 스스로 특검하자라고 해서 이른바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 사안을 특검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거부할 명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그럼 상설특검을 하지 않죠? 그 당시에 상설특검법 1조에 보면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어떤 수사의 어떤 그 정당성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발의해가지고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지금 하지 않았었는데요. 왜 지금 그 특검을 안 하려고 그 상설 특검을 안 하려고 할까요? 그 상설 특검에 보면은 특검 추천할 때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그 변협 그 협회장 그리고 여야 원내 두 당이 이제 추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민주당이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자기들이 수사하는 사람을 그냥 2명 추천해가지고 하겠다는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것을 깔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의 헌법의 어떤 그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여야 합의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특검을 국회가 어떻게 보면 정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를 했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인데 이거는 뭐 모든 게 그냥 그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 반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먼저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은 야당이 그중에서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이제 임명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야당이 2명으로 좁히는 것에서 이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상설특검이 유명무실화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 유명무실화돼요? 안 쓰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도를 만들었으면은 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마치 특별감찰관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아쉽지만은 그렇다고 이 지금까지 나온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 저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금 뭐 국회 입장을 좀 반영하긴 하지만 이 나온 게 얘기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자기 이해 당사자가 지금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거는 헌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제 묘하게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뜨겁네요. 네. 예. 아까 우리 최재성 전 수석과의 대담 중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근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6.1%포인트 하락한 34.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시작하자마자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본격 토론입니다. 아까 그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두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 짧게 마무리 한마디씩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이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게 국민을 봉으로 보는 법이다. 무슨 말이냐.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고발인에 대해서 법원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권을 아예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수사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선임하는, 결국 국민한테는 고발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권 자체도 박탈시켜놓고는 본인들이 이제 고발해놓고는 자기들이 사건의 심판관을 하겠다는 이런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자연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것이죠. 네, 김준일 평론가.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거는 최선의 방안이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결정을 다수당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위법이나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도 합의를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192석의 범야권이 지금 왜 국민의힘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보수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개혁신당까지도 왜 이거를 다 찬성을 하는지를 집권 여당이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제2요구권 관련 토론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해외 직구 이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나흘 만에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도 사과를 했어요.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유해 상품에 대한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탁상행정이다, 좀 섣부르게 정책 발표했다가 이렇게 국민의 혼선을 자꾸 주고 있다, 이런 그 비판적인 지적들이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쓴 건데 제목이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을 하면, 이거는 물론 뭐 해외 직구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을 했네 안 했네 좀 논란이 있지만은 뭔가를 하면은 지금 굉장히 악화되거나 굉장히 즉흥적으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R&D 카르텔이라든지 킬러 문항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일 때마다 뒷말들이 무성하다라는 건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를 안 하고 하다 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정권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걸 좀 멈추고, 심지어는 오죽하면은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비판을 하겠습니까? 당정 협의를 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당에 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타파하고, 그러니까 의견을 좀 듣고 존중해주고, 그거는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좀 존중해주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번으로 끝날까? 이런 혼선이 또 반복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참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런 그 결정은 윤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자기의 경제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
이분이 선택했 쓴 대표적인 책이 제목이 선택할 자유입니다. 선택할 자유. 근데 그 경제 정책은 상당히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한다라고 해놓고는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이렇게 국민의 어떤 선택할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요즘 안 그래도 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더 싼 거 물건 살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 누구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전의 권리와 어떤 선택의 권리 두 개가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라는 말씀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각에 대해서 이 사안 관련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질책하고 또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으니까 이건 여야 공의 또 대통령도 아마 같은 문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이 그냥 여러 정책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정치적으로 이걸 다루게 된 데는 이 논란과 관련돼서 이른바 그 대권 주자들 또는 뭐 당권 주자들이 이 토론에 끼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여권에서 보면 이 논란과 관련돼서 이름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 나경원, 오세훈, 유승민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뭐 우리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당정 관계 또 할 말을 하는 어떤 건강한 당정 관계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비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처신의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마치 지금 그 특히 여당의 잠룡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시 자체에서 이런 직구 물건의 어떤 안전성 이런 걸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 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것을 이제 받아서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행정가이지만 이 정치의 영역에 뛰어드는 이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잠룡들끼리의 어떤 그 견제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선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았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정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줄의 그런 당정 회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비 내린 후에 땅이 좀 더 굳건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답답하지만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재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불교계 귀하신 것 같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최진용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 하나는 그겁니다. 이게 뭐 수평적 당정 관계 인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제 뭔가 얘기를 정부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는 좋은 징후다. 다만 이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레임덕의 시작으로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2년 지났고 이제 3년 차 조금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잠룡들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거를 역대 정권에서 전에는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꿈도 희망도 없다. 약간 보수 진영에서의 이런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건 좋은 징후라고 또 하나 보는 거는 어쨌든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홍준표 시장처럼 뭐 하이에나 때 뭐 상남자 이렇게 뭐 좀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프레임보다는 훨씬 더 좀 건강해졌다 좀 이렇게 보고요. 다만 뭐 이거의 용어들이 조금 뭐 잘못된 처신이다. 오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논쟁을 불필요하게 굉장히 조금 소모적으로 좀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올리는 거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본인이 지금 올려가지고도 불을 지른 건 아닌가. 오 시장께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짧게 말씀드리면은 목적담 정치를 하다가 이제 현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잠룡들과 설전을 벌이는 걸 보니 곧 등판하겠구나. 이거를 지금 이 현안을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네. 한동훈 위원장 곧 등판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난 총선 이후부터 아마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조기 등판설을 점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셜 미디어에 특히 정책에 대해서 처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승민 그 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빨리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다른 그 여당 내의 잠룡들이 이어서 왔는 그런 이슈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한동훈 윤석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의 내용을 봤을 때도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견제와 균형 뭐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치인들이 또 용산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책적 의안으로서 상당히 쌈박한 것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잡고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출마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네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일찍 나올 거라 그러고 예측을 했다고요. 두 분 다 결론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거라는 거죠? 지금 출마를 안 하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보궐선거에 그러면 나오기도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예. 뭐 여러모로 정치적 스케줄을 봤을 때 그리고 인기가 지금 많을 때 지금 승부수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재룡 평론가. 이 뭐 탈당 10,000명 넘는 탈당자가 있다는 얘기를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된 거죠. 네. 뭐 지지율 숫자는 말하지 않겠으면 귀찮으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떤 거에 있어서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기 좀 어려운 이런 지금 격앙돼 있는 당원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뽑는 걸로 헌법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당원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라는 좀 잘못된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많은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굉장히 우월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현안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는 부분도 있으니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로 뽑는 것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 아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당원 당심을 뭐 몇 퍼센트를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글쎄요 이게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 당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명칭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은 권리당원이고요.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권리당원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권리당원인데 당비를 얼마 냈는데 이러면서 항의를 할 때 권리를 주장을 하고요. 책임당원은 국민의힘은 위에서 책임을 부여해요. 자, 당원이시니 이런 것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근본적으로 이 당에 대한 어떤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당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이냐.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면 지역의 어떤 보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위험 수위까지 개인적으로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워크숍도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법을 좀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권리당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표현, 또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는 표현이 갖는 그 뉘앙스의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아주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총선 이후에 양당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 속으로 오직 국민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전에 그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도 100% 이 당원 투표로 가다가 이게
누구는 거꾸로 완전 100% 오픈 프라이머리, 누구는 50% 정도는 국민의 어떤 시각을 아니면은 적어도 30%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여론을 더 품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직 당원으로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금 얘기했던 그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10% 룰, 적어도 그 투표의 10% 정도는 권리 당원들의 의지를 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방향성이 완전히 지금 다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선택이 누구한테로 갈지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년 뒤에 지금 지방선거, 네. 3년 뒤에 대선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는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갔을 때에 2, 3년 뒤에 총선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때에도 어떻게 보면 당원 100%로 갔을 때에 그 결과가 지금 총선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준일 평론가, 예.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 상황을 보면서 그 팬덤 정치의 뭐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이 팬덤 정치의 부정적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덤 정치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요. 이게 한국에서만 유독 뭐 강하다, 물론 강합니다. 강한 건 맞는데 한국에서만 도드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해서 지금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팬덤 정치의 일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의 발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 발달이 이제 팬덤 정치를 좀 더 이제 강화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양날의 칼 같습니다. 팬덤 정치, 다만 이제 팬덤에 이제 이게 이제 연예인 팬덤, 이게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해요. 하나는 맹목적인 지지가 하나 있고, 하나는 배타성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H.O.T. 너무 오래전인가요? H.O.T.와 잭스 깁슨 팬덤의 원조니까. 우리 아재들. 팬덤의 원조니까 거기는 서로 상대방 진영을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배척하는 게 원류가 거기서부터 이제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각 팬덤들끼리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팬덤 정치가 위험한 수위에 저는 와 있다라고 항상 비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지금 진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불가피한 건데, 결국은 선거 때 되면은 중도층을 또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찾느냐가 양당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렇습니까? 캐나다가 그렇습니까? 프랑스가 그렇습니까? 결국 미국이나 한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선출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독재적 권력이 집중되면서 한 사람의 어떤 권력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이런 팬덤 문화가 있고, 여야 두 개가 양당제 시스템 하에서 이와 같이 그 양당의 대표들에 대한 맹목적 지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나쳤을 때의 폐해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있어서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팬덤,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뭐 어떻게 보면 수박 논쟁, 내가 총알이 한 방 있다고 하면은 어디 뭐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지나친 팬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 그 진영에서의 리더리 일정 부분 좀 쿨링 다운, 조금 더 열기를 식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중도층의 어떤 내지는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정치 민주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그런 점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분들 한 두어 분, 세네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왜 하필 이때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총선 언제 냈으면은 그럼 이게 논란이 안 됐겠냐, 국민의힘은 또 잡아먹으려고 또 그랬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김정숙 여사의 이제 인도 방문이잖아요.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그때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이 가기 전에 정확하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와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간지 인도 방문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총리가 와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총리도 어렵다. 그리고 국감 시즌 뭐 이런 게 겹쳐가지고 결국은 도종환 장관하고 이제 김정숙 여사랑 이제 가기로 된 거거든요. 거기에 뭐 선후 관계가 어땠느냐 뭐 요거는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거냐 그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은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초청장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못 온다기보다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올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그 딸 뭐 정무특보였나 제가 정확하게 직책 기억이 안 나는데 비앙카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 부통령하고 그럼 이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그거는 양국의 합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초청장까지 지금 도종환 장관하고 김정숙 여사 아까 초청장까지 지금 외교부가 뒤늦게 지금 숨기고 있다가 초청장이 있다 야당에서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외교 난맥상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뭐 비앙카 특검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2018년에 비앙카가 온 걸 가지고 특검하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모적이다. 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앙카 왔을 때 함께 왔던 사람은 펜스 부통령. 죄송합니다. 펜스 부통령. 자, 최진영 변호사. 예.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반성문이지 회고록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게 참 웃긴 게 이번에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을 내면 655쪽짜리 책을 내면서 괄호 열고 외교 안보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이게 1권이란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경제편, 사법편, 무슨 뭐 정치편 계속 나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잊혀지고 싶다고 해서 진짜 잊혀지고 싶은 줄 알았냐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비아냥을 저는 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그 사실상 정권을 내주게 됐습니까? 결국 그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이 파탄났고 부동산 정책이 파탄났고 어떻게 보면 지나친 친북 정책이 어떻게 보면 파탄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자기가 내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트럼프가 안 받아줘서 문제가 됐다. 이런 식의 어떤 변명으로 일관한 이 태도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김정숙 여사 우리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 김정숙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이 공동정부냐라고 하면서 탄핵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번이 그러면 그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논조라고 하면은 문재인 김정숙 공동정부였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조용하게 지내시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그 혈압이 높이는데 어떻게 혈압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남아 있어서요. 시간도 한 3분 조금 더 남았네요. 어제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2+2 그 원구성 협상을 해서 만났는데 뭐 결론은 못 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서 이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이거 원래 협상하면은 바로 안 돼요. 한 번도 바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을 멸렬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민주당의 기류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2020년에도 전반기에 그때 이제 다 상임위를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때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때는 이제 정권도 문재인 정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법부까지 다 가져가서 좀 독주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좀 강해야 된다라는 여론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떨어진 것도 전체적으로 이 협상에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야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가져올지 요거를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국회 기간 내에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1대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민주당이 싹쓸이해서 다 가지고 갔다가 역풍이 부니까 그제서야 법사위원장 이렇게 뭐 국민의힘한테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가지고 갈 때 다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에 따르는 후폭풍이 따른다는 것을 아마 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특히 원내 대표단에서 저는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초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경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그 분위기상 특히 지금 이른바 개딸들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뭔가 개혁 입법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전반기에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걸 양보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힘 에 대해서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게 협상용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진짜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운영위원장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면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간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꼭 가져가요. 예. 그런 생각인 것 같다는 거죠? 예. 뭐 취재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요당 같다. 그 말에 많은 것이 지금 그 함축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지금까지 해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구성 협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의장을 맡은 우원식 의장도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 거고 상임위 배분도 해야 되고 일정은 지금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뭐 정치력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예, 최재형 변호사. 저는 기대하고 싶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본격 토론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뜨겁네요. 예, 함께해 주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